북구평 태백산맥 2. 발췌 쌀 폭동 상황. 하루에도 몇 번씩 출렁거리는 쌀값은 상상보다도 훨씬 무서운 기사로 치솟아오르고 있었다. 네댓 달 만에 100배를 넘어섰고 반년이 지나면서 150배가 되었다. 쌀값 오르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겁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도 쌀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품귀 현상은 값을 오르게 했고 멈춤이 없는 오름세는 새로운 품귀 현상을 빚어내고 있었다. 군정은 6개월 만인 1946년 2월에 쌀의 자유거래를 중단시키게 되었다. 걷잡을 수 없는 쌀값의 폭등과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내려진 조처였다. 그 대안으로 군정은 배급제를 내놓았다. 그건 일정 말기 방법으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그는 군정의 그런 조처에 놀라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다. 한민당의 조직을 통해서 그런 조처가 내려지리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동안 재산을 막대하게 불려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조처가 내려졌다고 해서 쌀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질 리가 없었던 것이다. 배급제를 실시하자면 일정 시대처럼 쌀을 공출시켜야 하는데 2월 농촌에 쌀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배급제는 쌀이 나오는 10월까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었고 쌀값은 그때까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배급제를 실시하기 위해 군정은 미국에서 곡식을 들여온다고 했다. 그는 예상이 깨져나가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 충격에도 별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 쌀이며 옥수수 같은 곡식을 들여왔다곤 하지만 시루에 물 붓기로 쌀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속에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에서는 쌀을 달라는 군중의 시위가 매일이다쉽게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외침을 기분 좋게 들으며 느긋한 마음이었다. 그 외침은 바로 자신의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 감미롭기 그지없는 노래소리였던 것이다. 쌀값은 9월까지 줄기차게 올라 자유거래를 실시할 당시보다 300배가 넘어 있었다. 그건 다른 말이 아니고 자신의 재산이 1년 사이에 300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빨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라는 말과는 그 색깔이나 냄새가 판이하게 달랐다. 그건 극악한 범죄자의 대명사였고 극형 죄목이었다. 그 말은 해방 이후 수삼 년에 걸쳐 그 어떤 말보다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 느낌이 그렇게 살벌하진 않았다. 외서땡, 묘사,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몸도 오목조목하니 이쁘고 니노지는 쫄깃쫄깃한 것이 더 이쁘단 말이여. 저것 조각지가 그 말로만 듣던 그것이 아닐란가 몰라. 다방 화자년 것이나 남원장 경월이 것하고는 될 것도 아닌데. 왕골댁 대사. 그리 야박하게 말하덜 말어. 자네가 그리 말하면 자네 서방만 속창알이 없는 사람 맹그는 것인께. 자네 서방도 무신 짚은 속이 있었은께 강서방 말이 맘에 잡혔을 것 아니겠는가? 외서댁 엄마가 외서댁에게 남편하고 잠수로 니는 남편이 하는 대로 죽은 뒷기 써야지. 따로 니 기운 쓰들 말어. 여자가 따로 기운 쓰는 것 아닌 법인께로. 애미말 명심이여. 일면 타당한 논리. 지주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고 부자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했어도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주한테서 땅을 빼앗고 부자들한테서 재물을 빼앗아 버리면 그것으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죽음. 소아는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죄의식과 아울러 의문을 품고 있었다.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질지도 몰랐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분명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이성적 사고. 원료는 마루를 내려서며 입을 삐죽였다. 무당집에서 비를 피하는 것이나 무당들에서 벌어들인 쌀로 지은 밥을 얻어먹는 것이나 무당옷 걸치는 것이나 그게 그거지 뭐냐는 생각이었다. 본질적 갈등. 염상진은 강동식에 마지못한 대답이 거슬렸다. 분명한 자기 의견을 말하라고 달구치려다가 그만두었다. 고양이도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않는 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야말로 인간으로서 겪어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고 본질적인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감정과 이성의 싸움이었고 수와 대화의 싸움이었고 개인주의와 혁명 의지의 싸움이었다.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자기 성숙을 기하고 앞으로 투쟁 의지를 키우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등장인물의 재주. 손승우가 글재주가 있다면 안창민은 손재주가 있었다. 그들 둘에 비해 염상진이나 김범우는 말재주가 월등했다. 새나라 건설 분위기. 조선인민공화국 선포에 따라 건준 지부는 인민위원회로 바뀌면서 새나라 세우기는 거침없이 이루어져 갔다. 일체의 친일 반민족 세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민중들은 인민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인민위원회를 맡은 책임자들은 민중들을 위해 헌신했다. 지주나 유지가 인민위원회에 개입한 경우는 김사용 같은 양심적이고 신망 있는 사람에 한했다. 읍이나 면단위에서 그들의 죄상 유무를 가려내는 데는 새로운 심사나 기준이 하등 필요하지 않았다. 읍민이나 면민들이 먼저 다 알고 있었다. 미 군정의 5단계 공작. 거침없고 막힘없던 새나라 세우기는 미군의 점령과 함께 실시된 군정의 조선인민공화국 부인으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군정의 인공부인은 혁명적 인민의 나라를 파괴하는 1단계 공작이었다. 그리고 미군정은 연속적으로 파괴 공작을 펴나갔다. 각 지역으로 군정 중대를 파견한 것이 2단계 공작이었고 그 조직을 이용해 반민족 세력인 경찰과 관리를 재등장시킨 것이 3단계 공작이었다. 그리고 경찰을 무장시킨 다음 모든 지역에서 인민위원회를 강압적으로 해체시켜 나간 것이 4단계 공작이었다. 따라서 인민위원회 해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공산당 활동 불법화와 동시에 체포를 감행하기 시작한 것이 5단계 공작이었다. 치사한 방법들. 독립운동에 연루된 자들 중에서 가장 다르기 쉬운 것이 자식을 둔 자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부모를 고문하는 것이었고 97년도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학교에서 세 번째가 마누라를 고문하는 방법이었다. 소작인에 비해 이 세상의 농토라는 농토는 모두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임자가 결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소작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소작인으로 제 아무리 피땀을 흘려도 평생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먹어 있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락 같은 것을 망정,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고생도 참고 고통도 견디는 것이다. 그런데 소작인으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캄캄절벽이었다. 지형, 설명. 그 포구에 가로놓인 세 개의 다리가 나간벌 쪽으로부터 횡계다리, 소화다리, 철교다. 뻘교라는 이름도 포구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그 포구에다가 옛날에는 뗏목으로 다리를 건너 놓아다닌 데서 유래한 이름이었다. 세 개 다리 중에서 제일 길이가 짧은 횡계다리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었고 소화다리와 철교는 일제시대에 만든 것이었다. 뻘교, 염상진은 불빛을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뇌어보았다. 긴 포구를 사이에 두고 두 쪽으로 갈라진 듯 이어지고 있는 땅, 남도지방하고도 그 끝머리에 위치한 땅이 바로 자신의 고향인 것이다. 좋은 화법, 잘못을 알았으면 됐소. 토벌대장이 느끼는 전라도 특성, 전라도 참 이상스럽고 묘한 땅이었다. 딱히 꼬집어낼 수는 없는데 사투리고 사람들이고 많이 색달랐다. 순천에 2, 3일 머물면서 그런 느낌을 어렴풋이 받았는데 염상구한테서 그 느낌은 좀 더 확실해졌다. 무식한 주목패에 오야붕으로만 취급했던 염상구 입에서 무언가 아는 것 같은 소리가 그렇게 줄줄이 흘러나올 줄은 몰랐다. 어딘가 질기고 끈끈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꽃. 똘감나무는 봄부터 여름까지 동생과 자기에게 심심찮은 요깃거리를 대주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똘감나무 아래는 총 모양 같기도 하고 도라지꽃 모양 같기도 한 작은 감꽃들이 촘촘히 떨어져 있곤 했다. 그 감꽃들을 하나하나 주워 대바구니에 담았다. 대바구니에 수북히 담긴 감꽃을 들고 일어서면 대바구니에서는 감꽃들처럼 작고 예쁜 종소리들이 수없이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초록빛 꼭지를 딴 노르스름한 김꽃은 언제 보아도 좋았다. 어쩌면 먹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도 몰랐다. 초록빛 꼭지를 따내고 감꽃을 입에 넣어 씹으면 처음에는 약간 떫은 맛이 나다가 차츰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을 채웠다. 감꽃은 하나하나 먹는 것보다 한꺼번에 입안에 가득 넣고 씹어야 제맛이 난다. 부잣집 가시네들은 감꽃을 실에 꿰어 2번, 3번 감기는 목걸이를 만들고 사내들은 그까짓 것을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핀잔이지만 그건 다 부잣집 애들이 하는 수작이고 가난한 애들은 너나 없이 감꽃을 맛있는 꽃으로 여기고 있었다. 감꽃만이 먹는 꽃이 아니었다. 진달래꽃도 먹었고 아카시아 꽃도 먹었다. 쌀이나무. 쌀이나무는 연기가 나지 않아서였다. 옛날부터 산도적들은 쌀이나무로 밥을 해먹었고 관가에서는 쌀이나무가 잘린 곳을 찾아다니며 산도적의 뒤를 뒤쫓았다는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소아와 하섭의 관계. 서로는 구름이고 바람이고 철새였다. 시작을 달리하여 흐르다가 합쳐진 물줄기였다. 그래서 인연은 있어도 현생의 집은 장만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죽산택 캐릭터. 남정네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다. 경찰이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랍디요? 그런 사람 기정 살려주게 하고 절대로 하시오. 콩밥 공짜로 얻어먹었다. 거기 들어앉아 있으면 메타작 안 당하졌다. 나는 활석 이문이요. 안 물렸으면 대장님 운수 좋은 줄 아시오. 그 여자 별명이 진돗개요. 경찰이 한 대 갈기기만 하면 맞물고 댐비는 여자요. 허순경은 손가락 2개가 잘릴 뿐이었고 장부장은 살점이 한 입 떨어져 나갈 뿐이었으니까요. 스님이 말하는 자연치유력. 아니요, 괜찮아요. 생명 있는 만상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다 저절로 낫게 돼 있어요. 그런 힘이 생명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의 오묘한 섭리요. 아고. 세종께서 일찍이 인생 사고를 생로병사라고 설파하셨는데 내 주제넘은 소견으로는 줄일 아고를 하나 더 첨가시키고 싶습니다. 순천 지명설명. 원래 순천이란 이름은 그 지세가 억센 탓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늘의 힘으로나 순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붙여진 것이라고 있다. 잠언. 외손자는 위에봤자 디딜방아 설공이다. 잠언. 호령하는 양반보다 덩달아 껐떡대는 마당새가 더 얄밉더라.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유사한 이상한 감사. 이 세상 만상 중에 첫째, 인간의 몸을 짓고 태어나기가 어렵고 둘째, 인간으로 태어나되 남자의 몸을 짓고 태어나기가 어렵고 셋째, 남자로 태어나되 진정한 불자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인간의 잔인함. 아무리 야수라 하되 배고픔을 채우는 그 이상의 살생은 하지 않는 법이고 더구나 종족끼리는 사륙을 하지 않는 법인데 그들은 짐승이 지키는 그 법마저 마구 넘어서는 살인을 자행했던 것이다. 소련 고찰. 일본인이 물러간 땅에 소련인이 밀어 닥쳤고 일본인들도 공개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던 일을 소련인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만행을 더는 참지 못하고 대중들이 들고 일어났다. 대중들은 소련군 물러가라고 시위를 벌였다. 그때 새 소련에서는 헌병대를 파견해 군인들의 무질서를 다스렸다. 태백산맥. 운정은 걸음을 늦추었다. 지팡이가 될 만한 막대기가 눈에 띄었던 것이다. 태백산맥 1500리 길에 비하면 서남사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길을 건너려면 지팡이는 길동무 삼아 없는 것보다 나았다. 사람보다 총.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까 젊은이에게도 총이 없었던 것처럼 그 많은 시체 옆에도 총은 보이지 않았다. 같은 편에서든 적이든 총만을 회수해간 모양이었다. 쓸모가 없게 된 시체는 방치되고 쓸모가 있는 총은 챙기고 싸움의 비정이 거기 있었다. 민심은 천심. 그 노래는 하늘의 일기음이고 하늘의 예언일지도 모른다. 전설 속에서 아이들의 입을 빌려 나타난 예언을 알아듣지 못한 귀머거리는 바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위정자들이었다. 귀머거리 위정자들은 언제나 예언의 반대쪽 길로만 나갔고 끝내는 나라를 망치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다. 손승호의 시 밀물은 신의 날숨이고 썰물은 신의 들숨이다. 시대를 읽으려는 노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현실쯤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 신문을 열심히 읽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무언가 전체적인 맥을 잡을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터인데 나야 시원찮은 의술을 익히느라고 그런 눈을 가질 새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단. 그들의 그런 권한은 또 하나의 전범국인 일본에게 행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들은 우리나라를 분할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팽창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가 일본에까지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미국은 특히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발언권이 절대적이었지요. 일본을 도맡다시피 해서 싸운 것이 바로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 열도를 독일식으로 나눠 먹지 않고 독식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태평양으로 뻗치는 소련의 힘을 견제하는 동시에 태평양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당연히 한반도 분할이 필요했고 독일에서와는 달리 일본 쪽의 전적이 미미한 소련은 한반도의 반이나마 차지하는 데 동의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일본 지상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고 뒤이어 통치 능력이 생길 동안 신탁 통치를 해주겠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방을 갈망해왔고 독립국가 건설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두 나라의 점령군을 맞으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적 사고. 미수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가 민족적으로 단결해서 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이 서로 양쪽의 정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암묵적인 거짓말. 상대방에서 의일에 따르게 마련이 물건값 지키기 작전이었다. 상대방이 그 속셈을 빤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한 자락 깔 필요가 있었다.